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저는 조수진이고요. 유시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교재로 널리 읽히는 명저고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경제학 이론을 되짚어보면서 경제학 이론이 경제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정책 기획자로 그리고 다시 정치인, 언론을 거쳐서 한 시대를 지배했다가 물러나는지 통찰한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으로 충남대 경제학과의 루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조변 경제학 교실을 여셨는데요. 조변 경제학 가르치기 두 분이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여러 책만 보고는 잘 몰랐던 개념을 이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의 향연이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 2부를 받고 오늘은 3부와 마무리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적 상황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3부가 제목이 진자의 운동이에요. 진자라는 게 그 왔다 갔다 하는 진자 말하는 거죠. 3부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259쪽인데요. 1992년 MIT 대학 출판부는 그레고리 맨키우와 데이비드 로머가 편집한 2권짜리 논문 선집 신 케인즈 경제학을 출간했다. 쭉 내려와서 이 교과서는 곧바로 학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케인즈 경제학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보수주의 경제학이 그렇게 맹위를 떨쳤어요. 그래서 감세라든지 이제 공급을 중요시하고 정부가 좀 더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90년대 들어서 이 경제학이 왜 위력을 잃게 된 거죠?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 책에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1973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부터 한 25년 동안 꾸준히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더 나빠지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학계에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사실 극단적으로 나간 게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 같은 것이었는데 과연 그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라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사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처음 대학 가서 그 경제학 배울 때 합리적 기대 가설 하면서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져 버려서 이제 다른 비주류 경제학 찾아서 헤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수주의 경제학이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물가 인상하고 실업률이 같이 높아지는 현상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공격을 했던 게 합리적 기대 가설이나 공급주의 경제학이나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이론이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도 좀 오래되니까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이론들을 허물어뜨리는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성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잃은 거. 이제 두 번째는 후진 경제학, 후속 경제학자들의 노력, 연구의 결과 그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가설 또는 이론들이 등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케인즈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니들이 케인즈를 공격하면서 폈던 논리들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설득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수 정부도 물론 이제 클린턴 행정부로 교체가 되고 여론 시장에서도 보수주의 경제학이 밀려나게 된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적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이제 화제가 됐던 것들이 이 책에서 언급한 레몬 시장에 관한 이론이나 또는 쿼티 경제학이라 그래서 복잡계 경제학 그런 이론들이 나온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힌 거죠. 그러면 그 레이건 부시로 이어지는 보수파 집권 12년 동안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가 나빠졌고 그리고 재정 적자가 쌍둥이 적자가 나타났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좀 보면서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주장이 우리나라 신문에서 지금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를 너무 확대하면 일을 안 한다. 그리고 감세를 해야지 기업이 투자를 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지 않는다, 이전하지 않는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거는 어제 신문에서도 봤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크루그만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그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연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개인사도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사귀다가 좀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뭐 연애를 하다거나 헤어지고 이런 것도 나중에 지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각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정당화 라셔몽. 예, 뭐 예, 많이 라셔몽처럼 다르죠. 되는데 예. 이 경제학적인 현상이라는 게 사실 뭐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식의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추상 수준이 높은 얘기 뭐 예를 들면 시장의 자유가 중요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요. 거기 논술 시험 주제 같은 그런 얘기가 있고 쭉 내려오면 당장에 뭐 세율을 몇 %로 할 거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있고 추상에서 구체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책 이 밑바닥이나 아니면 중간쯤 되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는 굉장히 위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나라가 나쁜 버전, 수준 낮은 버전이라는 건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냐라든가 좌파냐라든가 아니면 그럼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인 건데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느냐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고도의 추상 수준. 예, 그래서 사실은 논쟁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막 사소한 문제 누가 과자를 더 먹을 거 아니냐고 싸우다가 갑자기 막 복잡한 얘기를 삶이란 무엇인가. 예, 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정파적인 입장만 남는 그런 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정책 기획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진보라든가 이쪽에서 내놓는 정책이 뭐 그러고만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그걸 하면 뭐 모든 걸 한 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 자체가 제대로 실현도 돼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개싸움 형태가 돼버리는 그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게 비슷한데요. 미국은 1973년을 경계선으로 해서 성장률이 뚝 떨어졌고 계속 그 낮은 성장률을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 이렇게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다 낮아진 상태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거의 40년 넘게 지금 왔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와 대학 졸업장 이상의 학위를 가진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임금 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에서 최상위 1%, 5%, 10%가 차지하는 몫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중위소득계층 이하의 노동자들의 경우에 실질 임금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미국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다 나왔고, 그거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마찬가지로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뛰어넘는 어떤 다른 요인이,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루그만이 여러 가지 원론적인 분석들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해놓기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은 뭐 리먼 브러더스 그 사태로 인해서 2009년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왔을 때 확 내려가면 확 내려갔던 게 정상화되면 또 확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100 수준이던 경제가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90이 되잖아요. 90이 다시 100이 되려면 11.1%를 성장해야 100이 돼요. 다시. 원위치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다고요.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도 실질 성장률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락해왔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벌써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우선 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특히 핵심 생산 연령에 속하는 25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 감소, 고용률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변수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의 저축률이 IMF 이후에 굉장히 낮아졌고, 기업의 투자도 보수정부 9년 동안 엄청나게 감세 규제 완화를 했지만 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미국과 비슷해요. 거의.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되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에 대한 담론 역시도 이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케인지안들하고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논쟁과 그 유사한 수준에 있는데, 다만 차이는 미국은 좀 더 구체적인 데 반해서 네. 우리는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차원의 공방이 너무 많다. 맞아요. 예. 네. 그 심지어 경제학 교수의
교수들이 나온 토론에서조차도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시기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논거를 삼는다든가 또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역풍을 초래할 거라는 둥, 뭐 시장의 비효율을 극대화시킬 거라는 둥 이런 추상적인 차원의 이데올로기 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루그만이나 예전에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경제 사상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논거를 대고 논쟁하는 이런 풍토가 미국보다는 훨씬 못하죠, 우리가. 예.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쟁점과 양상은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게 뭐 경제 사상이 그렇게 새로운 게 있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잖아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어떤 정권의 경제 성과를 좀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자꾸 얘기하면 이제 너무 경제학이 무력한 것 아무것도 모르는 불가지론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유 없이 이 팔이 많이 아팠거든요. 50견도 아니라는데 진단을 받아보면 50견이 아니래요. 저도 지금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뭐 침도 맞아보고 병원도 가고 뭐 모든 걸 다 했는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았어요.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나은 이유가 침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에 가서 뭐 주사를 맞아서인지 운동을 해서인지 그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 세 개를 다 하고 다 예, 했는데 예. 하고 있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데요. 그래서 나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나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를 치료한 한의하고 양의하고 둘이 와가지고 그 양방의학이냐 뭐 한방의학이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 그건 너무 좋게 봐주신 거 아니에요? 크루그만이 말하기로는 경제학은 원시적인 과학이래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수준으로 치면 19세기 의학과 비슷하대요. 19세기 의학이 어떤 수준이었냐 하면 평소에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대요. 근데 병에 걸려서 오면 치료를 못 한대요. 오. 경제학은 그런 학문이라고. 아니, 제 말이 아니고. 크루그만 선생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근데 그 얘기죠, 대체로 뭐. 이제 네. 뭐 주류 경제학이라든가 여기서 크루거만이 주로 얘기하는 보수적인 그런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경제학은 과학이거든요. 과학인데 어떤 의미에서의 과학이냐 하면 거의 물리학적인 그런 과학이고 원래 경제학이 물리학을 굉장히 따라 배우려고 했던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대학 물리학과에 들어간 학생이 고대 그리스의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 틀리고 원시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논문 읽고 교과서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일직선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 명제가 그런 획득한 게 뭐냐. 뭐 예를 들면 지동설이 물리학 같으면 뭐 천문학 같으면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는 거를 발견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경제학이 그게 뭐냐. 뭐 이사장님이 경제학과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wallas의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미시경제학의 일반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의 시조에 해당하는 시조죠. 거거든요. 예. 시조에 해당하는 이론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주변에 그걸 읽어본 대학원생이 아무도 없어요. 수학책이에요, 수학책. 예, 수학책이긴 한데 그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옛날 이론이고 네. 그거를 그 뒤에 발전시킨 교과서와 논문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준의 과학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그 이론 그 틀이 있는 거예요. 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각 중간에 그 뭐 라카토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걸로 하면 중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핵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중핵 외부에 보호대라는 게 있는데 간혹 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호대만 갈아 끼면 돼요. 이 중핵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 마치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가 싸우는 것 같은 서로 증명해봐라 하는데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뭘 하는 거냐 하면 특히 젊은 학자들은 그 하드코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프로텍티브 벨트 보호대를 다듬는 일만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 특히 경제학은 교육자와 교수자의 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보면 경제학과에서는 시어럼 1 프루프, 뭐 시어럼 2 프루프 이것만 계속 하고 외워서 시험을 치거든요. 증거, 가설 2 증거. 그러면 교수가 그냥 가르치는 이런 건데 뭐 사회학과나 정치학과 이런 데 가보면 석사과정 학생들이 막
교수하고 논쟁을 벌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경제학이 굉장히 발전한 학문이고 나쁜 의미에서는 주어진 틀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린 비유가 주어진 레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 경제학자는 우주정거장 만드는 레고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류 경제학자는 로봇을 만드는 레고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안 돼. 레고는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둘이서 바꿔가지고 해보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그거를 잘 만드는 게 페이퍼도 빨리 쓰고 자리도 잡고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이 격차가 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뭐 그러고만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지도 교수의 뭐 이게 논쟁을 벌인다든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그 반복이 되고 있는 그리고 것이죠. 경제학자들끼리도 대화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그게 파생 금융 상품 다루는 그런 시장을 연구하는 금융 전문학자하고요. 노동 시장을 다루는 노동 경제학자하고 만나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각각 따로따로 물리학자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도 들어가면 너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가지고요. 자기가 박사학위 딸 때 그 연구했던 분야를 딱 벗어나면 일반 대학원생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같은 네. 비유인데 저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뭘 기대를 하느냐 하면 의사가 병을 고쳐줄 거를 기대를 해요. 내가 배가 아프면 뭐 이게 암이다 수술을 하자든가 이걸 기대를 하는데 그 경제학에도 기대를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경제학 박사나 학위 논문 또는 뭐 논문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뭐 왼쪽 새끼발가락의 무좀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데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러고만 정도가 되면 왼쪽 새끼발가락을 연구하다가 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저 정도는 당연히 그렇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 왼쪽 새끼발가락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경제학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암에 대해서 처방을 내놔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되죠. 사실 도망을 가는 게 정직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만 연구해서 이거라도 좀 해보련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되는 경제학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 내가 암을 고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왼쪽 엄지발가락만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도 내팽개쳐버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순간 이제 경제학자가 정책 기획가가 되는 거죠. 심하면 약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더링 프로스페러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이해가 잘 나아진다. 되는데요. 아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든 교수님들이 다 경제학을,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닌데 그 중에서 우리 정치자들에게, 정치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또 일부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같은 게 제일 수학을 많이 쓰는 미시경제학 같은 게 전형적으로 이제 새끼발가락의 무좀을 연구하는 그런 거라면 이제 거시경제학은 순환계 혈액순환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분야가 좀 달라요. 다르고 이제 그 두뇌의 회전을 빠르게 하는 뭐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근데 가끔 이렇게 케인즈나 크루그만이나 뭐 그 전에 알프레드 마샬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어느 분야든 척 보면 어느 정도 그 새끼발가락 연구를 해온 사람 수준에서 새끼발가락 문제도 다룰 수 있고 그렇죠. 예. 또 어느 정도 심장외과를 해온 의사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경제학의 역사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무슨 유튜브에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를 듣는 것보다 폴 크루만의 책 한 권을 한 10번 읽는 게 나아요. 이게. 크루그만은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아무리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남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현대 경제학의 수준이 19세기 의학 수준이니까 엑스레이도 없고 뭐 MRI, PET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mRNA 백신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정도의 학문이라고 그러고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책기획가들의 방송이나 신문에서 나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해가 덜할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를 말한다고 확정된 진리를 경제학자들이 물리법칙을 얘기하는 양자역학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네요. 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조지 에커로프의 레몬 시장, 그리고 폴 데이비스와 브라이언 아서의 경로 우전송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건 어떤 이론인가요? 이게 왜 그리고 다시 이 신케인즈 경제학을 이제 촉진하게 되는 거죠? 레몬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중고차를 사는데 중고차라는 게 겉에 이렇게 수리해서 새 차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차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차를 파는 사람이 좋은 차라고 그러면 그냥 믿고 사는데 사보면 사실은 고물차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면 중고차, 좋은 중고차는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값을 주고 사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더 레몬, 점점 더 나쁜 차들만 그 시장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는, 좋은 중고차는 사라지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제대로 그 성립이 되기 힘들다라는 건데. 레몬이 네. 시고 레몬이 좋고. 예, 불량 중고차를 말하는 거예요. 똥차, 뭐 고물차, 뭐 똥차. 이런 거죠. 네. 아. 그래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합리적 기대가설 얘기할 적에는 뭐 나도 다 알고 너도 다 알고 뭐 그것도 내가 알고 뭐 이런 거였는데 빛의 속도로 예, 정보가 전파되고 인터넷 뒤져보면 네. 금방 알 수 있고 이런 건데 정보의 격차가 항상적으로 존재할 적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뭔가 그 힘을 가지게 되고 뭔가 행사 아주 불법은 아니더라도 뭔가 행사를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보수주의 경제학의 전제가 깨진 거네요. 그렇죠. 이론이라는 거는 단 하나의 반증으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경제학은 물리학처럼 수학처럼 그렇게 정밀한 과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이론으로 그 루카스가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걸 세웠는데 야 여기 안 그런 시장이 있는데 라고 중고차 시장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장도 이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렇게 되니까 단 하나의 반증 또는 사례로 이론을 무너뜨린 경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합리적 기대가설이 다 무너진 건 아니지만 힘이 쫙 빠지는 거죠.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고 그리고 쿼티 경제학이라고 나와요. 그 쿼티라는 게 그 자판에 보면 영어가 QWERT와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처음 타자기가 나왔을 때 자판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게 뭐 타이프라이터라는 말을 치기 쉽게 영업사원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타자기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시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손에 우리 집만 이거는데. 바꿔가지고는 뭐 그래서 손에 이거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케인즈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은 경제학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게 기회비용이 중요하고 그 지나간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본전 생각에 뭔가 행동이 거슬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한계적인 비용, 한계적인 편익 이것만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어딘가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쿼티라는 것에 잠겨 있어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이런 거니까 왜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가설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가 그런 걸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쿼티 자판이라는 거는 뭐 타자기 시대에 그 타자기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빈도수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만든 거래요. 근데 컴퓨터 자판은 엉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체공학적으로 그 사용하는 철자의 빈도나 그다음에 결합하는 순서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하면 훨씬 더 이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자판이 있어요. 근데 모든 타이피스트들이 타자기 시대에 타자를 익혔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타이피스트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배적인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자판을 익혔을 때 들인 비용 이런 것들은 매몰 비용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보면 새로운 자판을 쓰는 게 합리적이야. 합리적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그 합리적 결정이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이제 패스 디펜던트라 그래서 경로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경제 제도나 사람들의 경제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귀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익 계산을 하고 매몰 비용을 빼고 기회 비용을 계산하고 이렇게 합리적 개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존재하는 많은 것들의 맥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 의존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렇게 보면 그러면 기존의 이론이 또 다리 하나 또 부러지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쿼티 자판을 유지하는 것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내가 쿼티 자판에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바뀌게 되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기업이고 뭐 그 권력 있는 정치가와 결탁이 돼 있고 하게 되면 그 제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막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 안 되는 이른바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요인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할 적에는 사실은 그런 식의 정치적인 비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게 네. 마켓, 시장 그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자동차 시장 그러면 그 근질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자동차 시장 하나도. 이게 시장은 어느 범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정하기 어려워요. 이게 공정거래법 같은 데서 굉장히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시장 획정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죠. 예, 왜냐하면 시장 지배력 이런 개념은 시장의 범위를 획정 지을 수 있을 때 그 시장 안의 공급자들 중에서 이 회사가 몇 %의 공급량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독점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법경제학에서는 경제법학 이런 데서는 되게 중대한 사안이에요. 이게 인수합병을 인허가하거나 이럴 때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렇게 규정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시장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차별화된 상품들이 각각 존재하는 경쟁 시장이에요. 차별적 독점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분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은 다 높은 추상 수준에서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높은 추상 수준에서 자동차 시장 이렇게 단일 시장으로 가정해놓고 이론을 구축했는데 그러고만처럼 야 자동차 시장에서 똑같은 게 아니야. 자동차는 기능상 전부 다 엔진에다가 축 설치하고 바퀴 하고 뚜껑 얹어놓고 기능적으로는 다 똑같아.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기능적으로는 똑같지만 자동차를 다 다르게 봐. 그게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이제 그 아이디어의 단초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네. 경제학자들이 물론 잘 나가는 분들이 그렇지만 돈을 제일 쉽고 많이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 시장 감정. 예, 감정하는 거거든요. 그 독점 소송 같은 거 걸리면 시장이냐 아니냐 그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일단 예. 사상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높은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뉴 케인지안이 등장해가지고 그 보수적인 경제학이 큰 타격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학이 굉장히 허무한 과학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물질적인 이해관계, 기득권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학문이고 그래서 그 보수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강하게 그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 경제정책 기획자의 봉급을 누가 줘요?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줘요? 실업자가 줘요?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정부가 주거나 대기업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 뭐 경제학자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은데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학문이에요. 이거는 헨리 조지의 표현인데요. 그리고 주류 경제학계 안에서 노동조합의 어떤 존재 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19세기 이래로. 그리고 뭐 약간 냉소적인 표현이지만 기업가는 이윤을 생산하고요. 경제학자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해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가 그 뭐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굉장히 쓸모가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월급을 주는 한국에서도 거지. 보면 뭐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뭐 문화 좌파라든가 뭐 네. 인문 좌파 이런 분들 강의를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급진적인 얘기를 막 해요. 뭐 지금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경제학자가 뭐
별것도 아닌 얘기만 해도 막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 문제가 되고 그렇거든요. 반시장주의자 예, 이러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더 그러다 그런 것 보니까 같네요. 이게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고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뭐 정권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경제학이 몰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미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의 교수들이 다 그 사람들이고 그 밑에 배운 제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똑같은 레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 레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생각도 없고 그 레고만 만들어도 이 권익이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악순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대 경제학과나 명문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제자들을 추천을 보낼 때 대기업들, 금융회사들 이런 데들 다 보냈어요. 그 유학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런 사람도 교수 채용하고. 그러니까 이 경제학 전공자의 네트워크를 보면 그냥 사회의 기득권층에 그냥 쫙 뿌려져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이 이데올로기를 생산해서 이걸 기득권을 옹호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만이 맨 앞에 케인즈의 말을 인용해 놓은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요. 이 책 맨 앞면에 보면은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 글로 시작을 하죠. 보통 책 앞에 뭐 누구에게 바친다 이런 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케인즈 말을 케인즈한테 바친 거죠. 예, 써놨어요. 이게 일반 이론의 맨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한번 이게. 읽어주실래요?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은 옳건 그르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 외에 별로 없다. 여하한 지적 영향력과도 무관하다고 확신하는 실무가들도 대개는 오래전에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이다. 허공에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권자의 광인들도 수삼 년 전에 읽은 웬 학구적인 잡문에서 빼내고 있을 뿐이다. 빠르든 늦든 선이든 악이든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고 바로 사상이다. 이게 번역이 약간 케인즈가 문장이 이게 발랄한 단어를 많이 쓰지만 문장은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거칠어요, 문장이. 난삽한 문장.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더 케인즈가요?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래요. 예. 경제학자와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은 옳건 그르건 간에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힘이 세다. 이게 사실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다. 어떤 이념과도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실용주의자조차도 오래전에 죽고 없는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인 경우가 많다. 허공에서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 미친 권력자도 사실 알고 보면 오래전에 읽은 학술적인 듯 꾸민 괴상한 논문에서 뽑아낸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언제가 되었든 선에 대해서든 악에 대해서든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고 사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저도 이 마지막 문장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기득권 때문에 세상이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기득권이 세상을 지배한다. 즉 기득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인즈는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이게 인용되지 않은 문장을 보면 기득권의 위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써놨는데 그 책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는 듯 보이는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확신하고 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인즈가 그 일반 이론 맨 마지막 문단에 이걸 써놓은 거는 당시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공황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는 고전파 이론, 이런 기존의 이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게 경제학자들을 존중하는 표현이고요. 그만큼 그 벽이 두텁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게 아닐까? 그 케인즈한테 다 동의는 안 하지만 이건 저는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외람되지만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반대로 읽혔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어떻게 또 읽혔냐면 볼 수 있나요? 그 왜 공자님이 나이가 40살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불혹이다. 네. 불혹의 나이다라고 했는데 40살이 돼 보면 무지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매일매일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50이 됐더니 1000명을 알아야 되는데 1000명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물론 천재지만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고 싶다라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예, 그래서 케인즈가 사상이어야 한다. 예,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올바른 사상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것을 보니까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거를 지금 크루그만이 제사로 썼다라는 것은 사실 크루그만의 책 내용을 보면 잘 안 되는 얘기만 잔뜩 있거든요. 정책기획가들이 다 왜곡시켜서 사실 뒤에 뭐 전략적 무역 이론이라는 것도 원래는 자기한테 기원이 있는 건데 그걸 막 왜곡시켜서 이상하게 쓰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 같은 편일 줄 알았던 클린턴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제사로 썼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읽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 사상 관련해서 약간 연장을 해보면 사실 언론이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뭐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상 같은 것, 뭐 세금은 막 수탈적이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진보와 보수의 경제학 이론이 이 진자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언론의 역할을 이제 136쪽 부대에서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뉴 리퍼블릭지의 뭐 역할 같은 것을 볼 때 이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이 이 정부의 뭐 경제 성과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다루는 보도를 이 미국의 경우와 좀 이 책에서 보는 경우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학 이야기를 일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 언론이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는 신문 같은 정통 미디어도 아니고 뭐 유튜브라든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장사미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크루그만의 그 주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책 기획가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핵심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학계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역할조차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 특히 우리가 뭐 경제 관련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보 보수 매체라고 하는 것 그런 그 기준은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사실은 드러나거든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지형은 뭐 거의 90대 10, 90대 10도 넘는 99대 1. 99대 1 뭐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뉴스, 보도 이런 것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에 관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데이터의 해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프레임 또는 패러다임, 이론적인 패러다임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경제보도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정보, 팩트 이걸 누가 공급하고 있냐.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기업이고요. 두 번째 정부예요. 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는 대부분 그 보도 자료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그 팩트를 내보낼 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잘 내보내지 않아요. 기업도 정부도. 이게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 쭉 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게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은 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미 팩트가 나올 때부터 한 번 걸러져서 나와요. 그 팩트를 활용해서 비평을 쓰잖아요. 보도에서.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의 논평, 그다음에 이제 신문의 사설, 분석 기사, 해설 이런 게 나올 때 그 사실을 유포한 주체가 고객이잖아요. 광고주요. 언론 회사의
되게 광고주들이에요. 신문사나 언론의 광고주들. 신문방송의 광고주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팩트에 대한 를 해석할 때 적용하는 프레임, 어떤 인식 틀 또는 이론적 패러다임, 이론 틀 이런 것들은 기득권의 우호적인 쪽의 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일체화돼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보도자료 받으러 가면 요즘 뭐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봤지만 그 기자실이 있잖아요. 가면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받죠. 그러나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어떤 영세 상인이나 영세 기업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경제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내가 중요하게 선택하는가 또 그 사실을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는가 비평하는가 이게 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도하는 분들도 이게 오류지만 내가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99대 1이라고 봐요. 99대 1. 특정한 패러다임, 이론적인 틀 또는 이념적인 틀에 가둘 수 있는 정보들을 주로 이제 내보내고요. 그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끔 또 그런 이론적인 틀을 적용해서 비평하죠. 저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조금 공부해 봤고 주류 경제학도 조금 공부해 봤는데 어느 것도 진리는 아니죠. 그리고 경제학은 굉장히 원시적인 학문이고. 근데 이 여론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도, 논평 이런 것들은 확고한 진리처럼 위장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제가 예전에 그 설탕 관세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설탕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붙이잖아요. 근데 관세를 내리면 사실 국민들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국가의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하고 뭐 경쟁이 어떻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국회를 돌면서 그 로비를 하는 측이 국민이 아니고 빵 브랜드 두 곳이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한 빵 회사는 설탕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가 내려가면 자기들 빵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이익 경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보도가 될 때는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명분만 보도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뭐 사소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물질적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차라리 뭐 낫죠. 예,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듯이 각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학회 활동 같은 걸 많이 해보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심지어는 무슨 대학 후배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보도 좀 해달라고 해서 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비밀을 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우리 다시 책으로 한번 다시 가요. 경제학의 위험해. 학년으로 돌아가서 클린턴 이제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그러니까 뭐 공공사업의 지출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케인즈로 돌아갔다라고 평가를 할 만도 한데 그러고 보니 약장수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야, 이분 정말 신랄해요. 320쪽에 보면은 전략적 무역론자라는 사람들을 들면서 그러니까 레스터 서로나 로버트 라이히 등등을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을 약장수라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클린턴과 그의 중마고우들은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내가 6단계로 요약해보겠다라고 굉장히 이제 폄하를 합니다. 320쪽을 보면 대화의 일부 내용은 틀림없이 다음과 같다고 본다. 잠시 번호는 무시하기 바란다. 오늘날 미국은 진정한 세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더욱 중요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미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부분으로 이전시켜 4.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5.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6번째죠.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제휴관계가 형성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는 얘기를 클린턴과 그의 친구들은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어떤 관계인지가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다. 이게 약장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잭슨 홀 총격전이라는 제목으로 뒤쪽에 다시 반복되잖아요. 이게 1983년도에 어디에 있는 잭슨 홀이라는 그 홀에서 나중에 클린턴의 이제 정책기획가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이 무슨 위원회, 산업정책위원회, 경제자문위원회에 1년 근무를 마친 어떤 신인 무역 이론가가 거기 있었는데 그게 폴 자기죠. 크루그만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때 자기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여지를 여기 딱 압축해서 클린턴 행정부가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고 이런 일을 하려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박살을 낸 거죠, 이거를. 크루그먼은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예. 그 이 즈음에 왜 이렇게 크루그만이 그 비판을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 크루그만이 자기가 그 정부가 바뀌면 한 자리. 요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해서 삐져서 그런 거다. 뭐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클린턴 정부에서 자리에 그 앉아서.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번 만났는데 너무 막 그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그 묵사발을 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찾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럴듯한 얘기기도 한데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 예,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지금 조 변호사께서 읽으신 그 내용을 보면 다 좋은 얘기잖아요. 특별히 저도 사실 그냥 읽으면 뭐가 문제인지가 쉽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예요. 맨날 듣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걱정하는 분들이 예. 신문 사설 칼럼 쓸 때 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김영삼 정부 때 한참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국가 경쟁력, 그다음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발굴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가 신한국 뭐 이렇게 뭐 했었나요? 신경제하고 이럴 예. 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흔히 뭐 포항제철을 다 반대할 때 그걸 해서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경제 성장에 뭐 그 밑바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정부가 막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그런 식의 논의가 이 신무역 이론이라는 걸 읽어보면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호의적으로 크루그만이 뭐 삐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뭔가를 봤을 때 제가 그 뽑아낸 뭐 합리적인 핵심이라고 할까 이거는 저거였던 것 같아요. 그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담론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뭐 GM에게 좋은 것은 미국에게 좋은 것이라든가 뭐 삼성이 잘 돼야 한국이 잘 된다라든가 뭐 무슨 그 브로드웨이에 걸린 삼성 간판을 보면 가슴이 뛴다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그 무역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무슨 국가대표 축구팀 A매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특정 선수가 싫어도 나한테 우리 국대니까. 나한테 해를 끼친 나쁜 놈이라도 국가대표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 되고 응원하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긴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물리적인 뭐 물질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역이라고 하는 걸 보통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어떤 내셔널 챔피언끼리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런 걸로 보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틀린 그런 직관적인 얘기로 나가는데 뭐 IMF 위기 때처럼 우리가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외환위기가 왔다든가 국산품을 사용해야 된다든가 금이라도 모아서 팔아야 된다든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근데 그거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 크루그만 이 책에서 아마 독자들이 좀 깊이 있게 읽어본다면 가장 충격을 받을 게 이 잭슨 홀 총격전에 그렇죠. 관한 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 제가 미국을 한국어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던 얘기인지를 금방 실감하실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오늘날 한국은 진정한 세계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 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3. 한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이전시켜 4.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5.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6.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제휴관계가 형성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네. 이게 신문이든 아니면 어떤 연설문이든 아니면 뭐
무슨 지리문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놀랍죠. 이 사상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정치인의 말이라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고 보니 못 참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뒤에서 반박을 하는데 뭐 핵심은 유 교수님 얘기해 주셨고요. 이 미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무역은 올림픽이 아니다. 한국이 금메달을 따면 미국은 금메달을 못 따는 이런 게임이 아니다. 이게 윈윈하는 게임이다. 이 경제학자의 99.999%가 동의하는 이 이론으로 이걸 반박을 했고요. 높은 생산성과 품질이 더욱 중요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 이건 생산성은 경쟁력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크루그만의 이론은 기록이 100m 달리기에서 기록이 3등 기록이면 그냥 3등인 거예요. 이 무역은 올림픽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경쟁력이 있는 만큼 잘 사는 거지 내가 경쟁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뒤졌다고 해서 루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번과 2번의 그 바탕에 놓인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국가와 국민 경제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GM이 잘 돼야 미국이 잘 된다든가 삼성이 잘 돼야 한국이 잘 된다. 이거는 국민 경제는 개별 기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개별 기업의 이익이 국민 경제에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경제 전문가가 하나의 국민 경제와 그 국민 경제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동일시한다는 거는 이거는 크리스천이 주기도문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는 뭐 예수 부활론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의 심각한 교조에 대한 침해예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공리에 해당되는 수학적 공리에 해당되는 상황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를 크루거는 못 참는 거예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이전시켜. 뭐가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걸 네가 아냐? 그리고 그걸 네가 정부가 무슨 수로 이전시킬 건데 그거를. 4. 일자리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여기서 일자리 안 나와 그거예요. 지금 이거 뒤에 보면 제조업하고 과거 농업의 종사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어드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봤잖아요. 그러고만은 기술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탈제조업, 제조업 동공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와 기업 간의 새로운 제휴관계. 이것도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크루그만이 조목조목 이것을 전통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하나씩 반박을 하는데 핵심은 이 전략적 무역론자들이 이 경제학이라는 스스로 말하기로 19세기의 의학과 비슷한 수준의 원시적 과학이지만 그래도 과학인데 이 과학의 기본 명제를 다 일탈한 사람들이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가서 미국의 국민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대중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 했어요. 그리고 이 총격전으로 표현해 놓은 건 이 책에서 그러고만이 다 쏴 죽인 거예요. 리볼버 권총 가지고 한 방씩 6방을. 근데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는 거의 동의하는데 네. 그래도 크루그만한테 다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이견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약간 네. 이제 이론적인 차이인데 예. 저는 이제 비교 이론을 인정을 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대한민국을 세종시 포함해서 17개의 광역시도로 딱 나누고 그 검문소 설치하고 관세 물리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해요, 경제가. 더 이익 보는 데가 있고 덜 이익 보는 데가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의 국민 경제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시도들이 다 이익을 얻고 있다고요. 세계 경제도 그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산업이 우리 동네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GRDP가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울산이 그렇게 GRDP가 높은 이유는 중후장대 산업의 본사와 공장이 여기 많아서 그래요. 반면에 농업도 산업이지만 농업이 되게 많은 전라남북도나 이런 데들은 GRDP가 낮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대도시지만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 꼴찌잖아요. 꼴찌는 다 주거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주거지밖에. 주거지에는 세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기업이 들어와야 세수입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가 하나의 분업체계를 형성하더라도 그래서 그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국민경제가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산업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전문화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산업은 사양산업이고 미래에 사라질 걸로 예측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은 미래에 성장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걸로 예측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 전문화하는 것이 국제무역의 불가피한 결과라면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왜냐하면 사양산업에 전문화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가서 기술 발전이 더 이루어지면 구조조정을 하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경제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으나 기업과 잘 대화해 가면서 그런 산업 쪽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 이런 걸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중반에 독일 통일 주장하고 관세 동맹 주장했던 프리드리히 리스트 같은 민족주의자가 정확하게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 그래야 현 생활 수준이 유지된다. 이 전제에는 동의하시지 않지만 네. 마지막에 기업을 어느 정도 대화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에 그렇기도 대해서는 하고 동의한다는 뭐 거네요. 정부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획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산업들을 점검하고 그런 산업들에 좀 에너지를 집중해주는 이런 것들은 저는 크루그만의 경제학에 대한 기본 인식에 동의할 때에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고 봐요. 저는 크루그만이 미국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닐까. 예. 옛날에 세이나 바스티아가 19세기에 굉장한 자유무역론자였고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자기도 영국 사람이면 동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크루그만 선생은 역시 미국 사람이야. 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걸 까는 거는 난 좀 너무 나갔다고 봐. 이런 건 좀 있어요. 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그 비교 우위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여기에 보면 뭐 자동차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못 만들고 버스도 못 만드는 나라가 뭐 버스인가요? 그래도 좀 덜 못 만드는 걸 만들면 이득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비교 우위론이죠. 예, 나오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만 만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됐어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큰데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다녔고 그 기술밖에 없는 사람 같으면 자동차를 안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거고 자동차 공장에 있는 우리 동네는 다 뭐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 전체 단위로 생각하면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이득을 얻은 데에서 손해 본 데다가 주고도 남으면 이득이 된다 이제 이거를 그렇죠.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봐도 지난한 정치적인 과정이겠어요. 잘 안 되죠. 예, 진짜 갈 때는 안 가고 네. 중간에 또 그 군들이 들어와서 챙겨가기만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실 이 논리를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막 조목조목 따라가면서 비판하는지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바에는 차라리 근본적으로 비교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국가 단위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잖아요. 예, 이것과 역시 관련해서 마르크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늘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1인당 GDP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보라. 1인당 3만 달러니까 3천만 원만 잡고 3천만 원에 여러분 집에 4인 가구가 있으면 곱하기 4 하면 1억 2천이다. 우리나라에서 평균만 하려면 연가구 소득이 1억 2천이 돼야 된다.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런 집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소득을 네, 갖는다고 네, 하면. 그런 근데 집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저는 흔하게 평균 점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수 20몇 년 차를 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혼자 그럼 벌어가지고. 누가 도대체 예, 그거보다 누가 다 보느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누가. 계속 성장률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비유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수학의 너드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전교생의 발이 빵점을 맞아도 걔는 항상 100점이에요. 그러면 평균을 계산할 적에는 걔의 컨디션에 따라서 평균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평균이 50이면 50점 밑에 나와봐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걔 빼고는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근데 우리가 계속 성장률이 2%, 3% 뭐 심지어는 소득주도 성장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 경제학자라면 그게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70년대 이후에 정체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담 스미스부터 마르크스 뭐 왈라스 케인즈 다 해서 그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어떤 정체된 상태에 간다. 이걸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신고전파 성장 모델에도 예. 그렇게 돼 결국엔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생산성 증가를 해서 좀 올라간다 이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성장률 3%, 4%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최소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를 성장하면 이거는 나이 30이 돼서 키가 막 1년에 10cm씩 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 30이 돼서도 사춘기 때처럼 계속 내가 5cm 키워줄게, 10cm 키워줄게, 뭐 키높이 구두 신으면 내가 15cm 키워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는 그게 아니야. 이제 키 다 컸어. 다 컸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잘못해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정부를 그러니까요. 질타하잖아요. 키는 다 컸고 이제는 신체 충실 지수가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근육을 되는데, 예,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경제학자도 많지 않고 그러고만 얘기하는 정책기획과 수준에 가게 되면 내가 키 키워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키가 다 컸기 때문에 성장은 0%입니다. 앞으로 제 집권 기간 동안에는 성장은 다 0%일 거예요. 그렇지만 좀 골고루 만들어 드릴게요. 상상해보니까 라고 굉장히 얘기하는 것은 막상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정책기획과가 옆에서 3%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경제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앉아서 엑셀 돌려서 3%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0.1%, 여기서 0.2%. 제일 좋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에필로그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 책 이제 마지막에 또 에필로그가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일 네. 쉽죠. 제일 좀 경제학 얘기를 뺀 어떠한 이제 에세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책이 199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출간이 됐습니다. 크루그먼이 앞서서 전략적 무역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이 클린턴 정부한테는 정작 어떤 정책을 권고를 했었나요? 이게 일종의 공개 제안인데 이미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고 2년 그렇죠. 됐을 때 이 책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취지를 크루그만이 이 책에만 쓴 게 아니고 칼럼에도 썼어요. 많이 썼죠. 예, 썼는데 여기서 요약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권했어요. 몇 쪽이죠? 이게 지금 366쪽 맨 아래부터 예, 그다음 예. 페이지 중간까지 가는데 정부가 국가의 문제 해결을 약속할 수는 없다. 이게 약속 못하면 네 뭐하러 대통령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 들어요. 근데 막 크루그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문제를 줄일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죠? 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했냐면 생산성 성장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예산 적자를 내면서 저성장과 무역 적자에 대해 불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금을 올리고 농업보조금과 같은 불효불급한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해야 한다. 의료보장 비용의 증가는 연방예산과 민간부문의 실질소득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보장 제도의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비효율적이면서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든다. 공회세와 혼잡세 등 시장 인센티브의 힘을 이용한 혁신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유지를 명목상의 사용료만 받고 광산이나 방목장으로 빌려줘 사적 이익을 불려주는 이상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이상의
제안 내용 일부는 정치적으로 추진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의 마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하는 제안이잖아요. 해봐. 이런 거. 근데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야. 예. 그러면서 뒤에 빈곤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나서 이제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쭉 강조하고, 그러나 이러한 조처를 취한다면 참담한 생활을 하는 수백만 명의 삶이 다소라도 나아질 수 있고 빈민층 자녀들 가운데 최소한 일부라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권하면서 이렇게 하면 많은 불행을 덜어줄 수 있을 거다. 요지가 이거예요. 지금 그 이사장님 읽으신 것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역시 분배 문제, 빈곤 문제, 빈곤층의 뭐 의료나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인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쓴 뒤에 지금 26년이 흘렀잖아요. 네. 94년도 판이니까. 그럼 이 본인이 요구했던 이 부분은 좀 사실로 다 지금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클린턴 8년 동안 크게 개선한 게 없었죠. 뭐 특히 크루그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분배 지표도 그렇고 성장 지표도 그렇고 성장률 지표는 이제 보수 정부 12년 때랑 큰 차이가 없었고요. 이 책에는 데이터는 안 들어있지만 나중에 그 보면 2000년 전후에서 뭐 디지털 경제하면서 조금 좋았던 시기는 이제 살짝 예. 잠시 호황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피케티 책 나오고 하는 최근의 시점에 보면 굉장히 분배 문제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5월과 점령 시위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서 8년간 다시 진보 개혁을 좀 했는데 이제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의 한 절반쯤 되는 의료보험 개혁은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의료보험 제도 바깥에 놓여 있던 몇 천만 명 정도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이제 쪽으로 왔고,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해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을 크루그만이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산업구조조정, 기술 발전, 혁신기업 출현, 그다음에 인터넷 거래, 온라인 거래의 증가 등등의 기술 혁신이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이 몰락해가는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제 빈곤아동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고 그 의료보험 계획을 살짝 좀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것을 개선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 내내 그 북동부의 러스트벨트 쪽은 이제 그 민주당이 지지를 잃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은 트럼프가 좀 1992년 로스페로 무소속 후보가 내세웠던 것과 거의 비슷한 구호를 내걸고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하면서 백인 몰락한 빈곤에 처한 러스펠트 이 백인들의 이 표심을 자극해서 거기에다 인종주의 뭐 이런 거까지 다 얹어가지고 집권을 한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크루그만이 73년 이후 9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의 분배 상태나 경제 상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기해놨던 현상들이 지속되어서 결국은 트럼프 현상까지 이제 갔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략적 무역론자들이 이제 들고 나왔던 것 중에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밖으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 나라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트럼프가 무역 정책을 펼쳤죠. 그 트럼프가 만든 그 내러티브라는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책 쓰는 시점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루그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과문하기 때문에 크루그만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중국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그래서 트럼프가 만든 내러티브라는 거는 결국 이 차이니즈 코뮤니스트 때문에 네. 우리가 세계 시장도 다 뺏기고 그다음에 멕시칸 워커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일자리도 다 뺏기고 예, 그건 이제 로스페로 얘기하고 똑같은 그거를 그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장벽 세우고. 걸로 하니까 장벽 세우고 추진력 있게 막 하니까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가는 이제 그 계층이 있는 거겠죠. 뭐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흔히 얘기하는 뭐 그 백인 노동자 계층 뭐 이런 식의 그 특정한 계층에게 상당히 먹혀들었던 것이고 오히려 리버럴이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뭐 다 거기서 똑같은 지배 계급인 것으로 보였고 뭐 그런 것이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의 집권까지 가져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을 20년, 30년을 쭉 봤는데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트럼프 거쳐서 다시 민주당 집권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93년에 클린턴, 2009년에 오바마 그 민주당 정부와 비교해서 좀 이 점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정책적으로. 아니면 이 점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정책 바이든 행정부.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전혀 모르는 주제고요. 그래서 그 조금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아무래도 트럼프처럼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뭐 미국 중심주의 이렇게는 못할 거고요. 그렇지만 또 중국이라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 중국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제 전쟁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는 또 굉장히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트럼프처럼 그렇게 그 폭력적인 일국 중심주의는 안 가겠지만 특별히 달라질 게 있을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세금 다시 세율 올리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클린턴이나 오바마 때도 부분적으로 했던 건데 그런 것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에이클로프 얘기했지만 에이클로프 부인이 자넷 옐렌이거든요. 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이사장 하다가 지금 재무장관 의장이죠. 이번에 재무장관 된 여성이고 그래서 뭐 이 크루그만 책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정책 기획가보다는 좀 나은 경제학자가 됐으니까 뭐 좀 더 소프트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그 크루그만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더라? 예전에 아시아 기적의 신화라는 논문을 94년에 썼는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허구다 이렇게 썼는데 97년에 실제 IMF가 터져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이 크루그만 교수가 이제 역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성장 포함해서 아시아의 뭐 네 마리의 용인이 이런 것들, 일본은 좀 맥락이 다른데, 이제 1994년도 이 책 낼 무렵이니까 그때까지의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크루그만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은 요소 투입량 증가를 통해 이룬 경제성장이 압도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그때까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경제활동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고용률도 계속 상승했고, 그래서 한 국가가 1년에 생산하는 부의 크기는 첫 번째로 몇 사람이 일하냐,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냐, 여기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우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94년까지만 해도. IMF 전까지 노동시간은 엄청 길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자본 축적은 좀 이제 중화공업 쪽으로 해서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자본 축적은 좀 했고, 민간 가계의 저축률도 한 거의 30%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투자율도 GDP 대비 30% 가까웠고, 여기서 물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 물질적 자본도 그 요소 투입이잖아요. 주로 자본량의 증가와 노동 투입량의 증가. 이것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기본적인 동력이었다고 크루그만이 봤고, 그게 이제 상당히 타당한 분석이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97년도 IMF 위기를 맞으니까 이제 이게 크루그만이 허구라고까지 이제 표현한 건 과도한 이제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혁신형 경제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와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그 요소 투입량의 증가를 통한 성장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환관리 실패나 금융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의 후과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한국 정부가 해온 조처들을 보면 그러고만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 설정하고 멧돼 산업 설정하고 거기에 공적 자금 집어넣고 막 기금 조성해서 막 엔젤 투자 뭐 해갖고 막 정부 돈 막 뿌리고 그다음에 뭐 초고속 통신만 깐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주력 산업 교체를 좀 가속한 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일종의 전략적 무역론을 일부 적용해서 한국이 또 뭐 그렇게 막 완전 성공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또 끌어온 것도 맞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크루그만 선생이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 수준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적어도 자신이 했던 그런 잭슨 홀 총격전에서 전략적 무역론자들에게 퍼부었던 그 비난들이 모든 나라의 경제정책가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점도 저는 크루그만의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저는 일단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에 대해서 외국의 석학에게 자꾸 묻는 것은 예전에 외국인들 구경하기 힘들 때 김포공항 내렸을 때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얘기고요. 정말 속 시원한데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제가 그래서- 정말 진보와 빈곤 때도 예. 경제학자 오시니까 되게 감동했는데 오늘도 너무 새겨들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한국 경제학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고만이 뭐 한국에서 한 달이라도 살아본 다음에 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답을 안 할 거고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크루그만 선생을 좀 비판해야 돼. 예전에 피케티가 왔을 적에도 그랬거든요. 피케티가 와서 한참 뭐 강연을 하고 하는데 무슨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유도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한국은 아직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중요하겠지. 뭐 자료가 없어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피케티도 아직은 성장할 때라고 말했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아,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글쎄요. 그런 게 일단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제하고 꼭 관련이 아닌 건지도 모르겠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하고 관련이 되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교 이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한 건데 대중이 직관으로 못 받아들이는 반직관적인 이런 것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 반대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 지식인의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우상을 깨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기다 보면 욕먹어요. 그렇죠. 그게 잘못 나가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주어진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견고한 학문이 됐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저처럼 비주류 경제학을 해도 경제학 공부를 교과서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본의 규모에서 무슨 질적인 비약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본시장은 이피션트하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그 자금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무슨 기술이나 뭐 사업 계획이 있으면 시장의 자유로 대출받아가지고 그것보다 높은 수익률이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은행에 가서 안 대출해달라 되죠. 그러면 기술심사 해보고 아, 네. 이거 전망이 어두워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략적 무역 이론 비판하는 부분하고 이제 생산성 얘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것들은 그 사실은 이 대중의 어떤 직관으로부터도 뭔가 좀 배울 바가 있는데.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대단한 노고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엄청난 복잡한 방정식 체계와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동원해서 했는데 예. 그거 몰라도 알 수 있는 결론으로 그렇죠.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오늘 약간 경제학의 향연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에 대한 환상을 좀 깨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네요. 오늘 폴 크루그만의 경제학의 향연 두 번째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시간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 소감 어떠셨어요? 루동민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예, 뭐 오랜만에 정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사실 경제학 교수들끼리도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학이 굉장히 분과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제 옆방에 있는 교수님이 쓴 논문을 제가 읽을 일도 없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쓴 것도 그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굉장히 구체적이진 않지만 또 상당히 현실화 활력이 있으면서 이 사상이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박사도 아니고 그냥 한국수 경제학 다닐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나이롱으로 그냥 안면으로 구걸해서 학점 구걸해서 그냥 졸업했고요. 독일서 한 5년 있는 동안은 꽤 열심히 경제학 공부를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있을 때 합리적 기대가설이나 뭐 통화주의에 관한 공부나 그냥 다 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말해놓고 보니까 저 건방진 놈, 지가 뭔데?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대부분 폴 크루만의 생각을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뒷부분에 살짝 폴 크루만 선생하고 의견이 좀 갈라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그런 대목 좀 얘기한 거 빼면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폴 크루만 선생이 여기 해놓은 얘기들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얘기가 심기를 거슬렀다 하면 저를 욕하지 마시고 폴 크루만 선생을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느 대학 계신지 지금 현역에 계실 텐데요. 예. 뉴욕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깨달은 게 많고요. 제가 시청자분들의 그 눈높이 또는 약간 그런 입장에서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약간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 관한 한 이 말이 맞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이 좀 적용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에 집중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오늘 했던 경제학의 향연,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고 드릴게요. 팩트풀리스라는 통계학에 대한 책인데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속 시원하게 뒤집어줄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